지난달 25일 대한민국의 80만 독자가 열광한 명견만리 그 네 번째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이번 명견만리 표지에는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를 말하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백의 첫 단장. 불평등, 부의 편중과 세습.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죠. 21세기 자본의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에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경계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한 사회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소득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부자들 중 74.1%가 상속부자라고 합니다. 즉, 부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번 명견만리의 첫 챕터에서는 이렇게 나날이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 그리고 부의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의 불평등과 세습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 중 한 군데는 핀란드인데요. 이 핀란드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세금과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시도가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고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본소득 복지를 실행 중입니다.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주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비력이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가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요. 한국에서도 세금이나 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수많은 국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몰려있는 만큼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불평등. 가난한 학생이 가난한 성인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 노동이 정당한 가치로 환산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죠. 오죽하면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 성인들에게만 해당된 일일까요? 아니겠죠. 이 불평등은 고스란히 교육의 격차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확대된다는 거죠.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대변해주는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각국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서 청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중국과 일본은 1순위로 재능을 꼽았고요. 미국은 1순위로 노력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들은 1순위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바로 부모의 재력입니다. 정말 쓴웃음이 나오는 설문조사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자녀의 교육에 쏟는 교육비가 10배가 넘도록 차이가 난다고 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새끼들 교육시키겠다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잖아요. 그런 교육이 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시스템의 문제죠. 이에 대해 명견만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이 한 곳을 향해 올라야 하는 수직의 사다리가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놓인 수평의 다리들이 된다면 어떨까?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개별화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러한 교육 사다리 개념을 재구축하는 것부터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는 일까지 모두 안정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평등.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고 싶다. 이번 챕터에서는 노동임금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IMF 이후 한국 사회에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생겼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은 내부자들은 즉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이 되는 거고요. 외부자들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이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IMF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극복을 해냈습니다만 이때 불균등해진 일자리 구조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죠. 당시 한국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IMF조차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왜곡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중화입니다.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첫 번째 시장과 시간제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위한 두 번째 시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시장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두 번째 시장이 커지면 소비나 투자를 줄여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죠. 한국의 이중적인 구조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본과 네덜란드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서 해법을 찾았고요.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협력하여 바세나르 3자 협약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쇠약해진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 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불평등, 재벌 시대를 넘어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 재벌, 영어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죠. 이 장에서는 재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진 나머지 불공정한 꼼수로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더 나아가서 사회 시스템까지 흔들어버리는 이 재벌들. 명견만리의 정현덕 PD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에서 기인한 거라면 더 이상 양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갑질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 해답으로 이 책에서는 정치의 역할, 특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한 부분을 빌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정치는 사실상 거대 양당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시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민생 법안이나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폐기되기 십상이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선거제도로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 수많은 연구자와 교수, 시민단체들도 끊임없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제안해왔다. 공정한 규칙과 힘의 균형을 일상화시키기 위해 정치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제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 불평등에 관한 장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장인 병리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리, 마음의 병은 개인적인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지껏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그리고 고립감 같은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적 질환들이 개인의 노력, 개인의 성향,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돼 왔었던 거죠.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IMF, 그리고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서 수많은 정신적인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 불안함과 무기력함으로 사회 전체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지만 사실 정신질환에 대한 이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치료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명견만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공동체에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정신질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피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공감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활발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정신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기피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보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병리, 외로움을 푸는 열쇠, 연결. 영국에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 고립감 등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섰죠. 외로움은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 그리고 고독사의 빠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에서는 먼저 공간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제너레이션 블록이 등장했습니다. 소득과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 블록은 서로 모두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운동시설, 세탁실, 거실 등이 있어서 단지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지 바깥의 사람들도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영국은 여러 가지 공동체 중에서도 맨스쉴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헛간을 개조해서 만든 공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목공 작업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거죠. 이 모임은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영국 전역 그리고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챕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지막 장인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저도 이 흐름을 따라서 금융장을 잠깐 뛰어넘어서 지역장으로 먼저 이동해 볼게요. 지역, 소통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 자, 지역이라는 장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바로 도시와 지방입니다. 먼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파트와 도로죠. 우리는 이 아파트와 도로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점차 그 영향 아래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병리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외로움의 늪으로 빠져드는 데에는 일부분 건물의 영향도 존재합니다. 명견만리의 길다영 PD는 아파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재산에 가깝다. 재산으로서의 가치만 끊임없이 증식한 한국의 아파트는 필연적으로 점점 더 개인화되는 모양새다.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최대한 단절된 채 사적 영역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건축물을 만들지만 건축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는 처칠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이 아파트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로는 어떨까요? 사람은 걷는 행위를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걷기 좋은 거리로 인식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의 거리, 특히 광화문 앞 길이나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죠. 넓은 도로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고 길가에 들어선 고층 건물들, 보통은 내부가 보이지 않거나 외부인에게 출입이 제한되어 있죠. 명견만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빌딩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곳은 죽은 도시다. 동네, 거리에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공간, 함께 어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진다면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자,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볼까요? 지역, 지방을 살리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을 읽을 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9%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43.4%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 소멸 위험 지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은 도시와 지방 양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는 집값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 물가가 상승하겠죠. 일자리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거주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반면 인구가 빠져나가 버린 지방은 이 지방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시골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이 돼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지방 소멸은 내가 도시에 산다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명견만리에서는 지방을 살려야 우리 모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방법으로 제시된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총 130개 조항 중 단 2개 조항만이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다. 중앙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여 자치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방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해도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은 해당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파국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제 모두 지방의 문제에 눈을 뜨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 이번에는 아까 잠시 뛰어넘었었던 금융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융, 현금 없는 사회. 여러분, 요즘에 현금 얼마나 사용하세요? 저는 거의 지갑을 안 들고 다닐 정도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생각해요. 2016년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 사용률이 13.6% 정도라고 합니다. 즉 80% 이상이 현금 결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과 IT 기술의 만남인 핀테크죠.
한국도 아직은 그 영향력이 작은 편이지만 2019년이 되면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 핀테크 기술은 단순히 전자지갑 혹은 간편 결제 등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 자산관리 운용, 투자, 펀딩, 보험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분야에서 좀 더 빠르고 정교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그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핀테크를 이용한 사기나 불법 거래 등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들의 정보를 지켜줄 보안 산업도 함께 발전해야겠죠. 또 일부 계층의 소외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감시사회입니다. 명견만리에서는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를 인용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시작은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빅브라더의 출현을 경고했다. 전자결제는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감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야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거품인가 혁명인가? 최근 몇 년간 온 세계를 휩쓸었던 가상화폐 열풍,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챕터에서는 이 가상화폐의 기술적 핵심이 되었던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등장한 이유, 그리고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황진성 PD의 작가 노트에 아주 알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존 법정 화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화폐의 권위는 정부가 보증한다. 화폐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제정책을 좌우하고 경제 구조를 결정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화폐 발행권을 가진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 다수 서민을 위해 움직이는 대신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수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른바 화폐 발행권과 유통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그렇다면 탈집중화된 시스템을 이용해 누구나 믿고 손쉽게 유통할 수 있는 화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한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신용과 권위를 부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다.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수많은 개인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가상화폐의 유통을 검증하고 보증한다.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 아닌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화폐 발행의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원대한 꿈을 안고 탄생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탈집중화를 위해 만들어졌던 비트코인이지만 이제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세계 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여전히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여전히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거죠. 단순히 금융 분야를 넘어서 산업, 비즈니스, 그리고 정부 서비스에까지 접목될 가능성이 있는 이 블록체인. 이 양날의 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명견만리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거품인가 혁명인가? 광풍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회고와 성찰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와 투자에는 적지 않은 거품이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잠재력에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환상과 거품은 걷어내고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네, 여기까지 명견만리 공존의 시대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명견만리의 주 제작 목적은 한국 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암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불평등 장을 볼 때는 더 그랬고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면하는 과정인데 그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서 조금 암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책 뒷표지에 써진 말처럼 두려운 미래가 아닌 희망의 기회를 발견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현실을 직면하고 또 변화를 읽어내고 희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